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가 한 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가운데 이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양지수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파이널샷 그리고 마켓 A컷을 통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켓 A컷으로 문을 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순간입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하회하는 그 순간을 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았는데요.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달러 현상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원화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1,376원, 1,373원대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달러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유들부터 정리해보죠. 환율의 심리선이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가요, 100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4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들었습니다. 사실 신용등급이 강등될 때만 하더라도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굳건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예상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0년물 국채 입찰이 시작했더니 생각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또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 건전성, 부채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호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요. 30년물 국채 금리가 5.8%까지 급등을 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전환을 했고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 회담에서 절상에 대한 이야기, 환율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뢰감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저희가 환율 하락에 대한 그래프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달러 그리고 유로, 엔화와 원화에 대한 관련된 지수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달러 지수 연간 지수를 보게 됐을 때 트럼프가 강달러 그리고 보호 무역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1월과 2월 사이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1달러 1유로 패러티가 무너지는 모습까지 나타났다가 현재 구간에는 다시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독일이 돈을 푸는 그런 재정 정책에 대한 확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점도 유로 달러에 대한 변동성을 확장시켰습니다. 달러 엔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144엔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이런 재정적으로 저희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었고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워낙 약세장이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금 워낙 강세가 그래프로 확연하게 보여지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요, 저희가 조금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 뒤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강달러 기조에 대한 이야기를 입으로 뱉어냈죠. 그러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와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빨간색 글씨와 이 선이 있는 게 무역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 때를 이렇게 수치화를 했는데요. 1월 22일 날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의 부과를 이야기하면서 이때 시장에선 살짝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인덱스와 달러에는요, 연동성, 계속해서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국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계속해서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말을 바꾸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선 달러 인덱스 그리고 이와 함께 달러가 좀 엇갈리는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다시금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디커플링을 축소하고 있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재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을 하면서 이로 인해 원화가 강세장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표적인 대미 흑자국입니다. 트럼프는 입으로는 계속해서 강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무역 수지라는 재정의 구멍, 가장 큰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약달러 기조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무역 협상에서 우리 너네한테 관세를 낮춰줄 테니까 너네는 통화 절상을 하거나 우리나라의 국채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카드를 많이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흑자를 보는 대미 흑자국이기도 하죠. 보편 관세와 차등 관세가 적용이 될 때 이 차등 관세에 대해서는 통화 절상의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관세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약 4.8%가량 절상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환율이 만약에 1,400원이었을 때 1,330원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이 관세적인 부분을 조금 해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렇게 원화가 강세인 게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물가 안정화, 특히나 수입 물가 안정화를 하면서 내수를 진작하고 부양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 게 긍정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배드뉴스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트럼프의 카드라고 나와 있는 관세 일부 경감과 통화 절상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는 이번 달 초에 대만과 미국에서 한번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원화 강세 전환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원화가 다른 신흥국 주요 통화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한 달 추이를 봤을 때 주요 통화국 가치 변동상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변동성 4%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오늘만 보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과 싱가포르 역시나 지금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통화의 가치 추이를 보더라도 일본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가 지금 가파르게 회복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2022년 5월부터 꾸준하게 중시의 순매수 누적 추이를 보고 있는 건데 지난해 말부터 그리고 오늘 이 5월 달까지 보게 됐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때 어떠한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항공이나 여행, 특히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빌리거나 했을 때 달러로 구매를 하거나 빌리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게 실적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과 리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원재료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인 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이 100원가량 떨어졌을 때 수출 가격이 7%가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산했을 때 달러가 100원가량 지금 보였을 때 수출 가격은 7%가량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수출에 대한 규제 역시나 이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증권가의 리포트를 쭉 보니까요. 내수주와 리츠 그리고 배당주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수주라던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 분위기 속에서 조금 소외받는 분위기가 나타났던 종목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출주라던가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은 축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좀 대처가 가능하시다면 금이나 비트코인 그리고 구리와 같은 원자재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그런 ETF 상품을 좀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72점까지 올라섰고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약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재거리가 하나가 더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는 점도 부양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이 어디까지 내려갈까에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1,300원대까지 하단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요. 트럼프 정책과 무역 협상 그리고 외환 보유국들을 봤을 때 원화 절상에 대한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존재합니다. 다음 달에 치러질 우리나라의 대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연준의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환율은요 단순히 우리나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인 정책적인 지표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달러의 해지 수단을 찾는 그러한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에이컷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환율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시장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김지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시장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확실히 오늘은 원화 강세 그리고 미국의 부채 우려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굉장히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이죠. 오늘 코스닥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 장중에 720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1% 넘게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718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장중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역시나 장 초반에는 2600선을 넘어서면서 2616선 고점을 터치했는데 하방 압력 강해지면서 2600선이 붕괴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좋지 않다라는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매매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모두 담아내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라던가 조선 쪽으로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오늘은 이마저도 좀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600억 원, 기관은 5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의 흐름도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모두 지지부진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인적 분할 소식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오늘 신저가 다시 한번 경신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제약바이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6%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0.3%대 빠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HLB 같은 경우는 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1.9%대 빠지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특징주들도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 살펴보면요. 달바글로벌입니다.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죠. 오늘 코스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85%대까지 급등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6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달바글로벌 공모가가 66,300원이었는데 현재 10만 원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1만 원 선까지 도달을 한 모습이고요. 달바글로벌은 또 이런 부분도 기대감을 좀 받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자사몰에 이 주주들이 할인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주주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들 일제히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바글로벌 오늘 종가 어떻게 형성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주도 잡아보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1분기 바닥을 좀 다졌고 이제는 2분기부터는 증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점을 좀 터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3,000원 메리츠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도 잡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하방 압력을 좀 받아가면서 전반적으로 공포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10시 구간으로 해서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까지 오늘 특징주 잡아봤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린 브리핑들이 마켓네이커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각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1,400원대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락세가 완전히 환율 트렌드의 변화로 보시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세요?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먼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CPI, PPI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외환 당국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위험 신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면 신흥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화가 더욱더 강세가 되는 모습도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것도 저는 좀 더 어느 정도는 일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미국의 재정 우려가 조금 악화됐던 모습세, 신용등급 평가가 좀 안 좋게 나왔던 모습세 다들 예측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딱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타격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미국의 달러 패권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도 있고 위안화가 요즘에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세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달러 이 약세가 계속적으로 갈 거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또 그건 또 아니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실적인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 모습세가 조금 더딘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모습세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가 달러를 좀 약한 것을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과 다르게 완전 강달러가 이어졌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달러 약세 요인을 촉발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던가 행동을 한다던가 그러진 않을까요? 그런 모습세가 또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내 지금 금리나 아니면 미국 금리를 비교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국내 금리가 조금 더 낮은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구조적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수입 물가도 안정이 되고 그런 물가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은에서 뭐 금리 인하를 또 뭐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내수를 살려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금리 인하나 이런 카드가 참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물가나 안정화가 되면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한은에서는 엄청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충분히 금리를 내려도 괜찮겠지만 저는 또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도 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본다면은 부동산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국내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린다 이런 핑계를 갖고 해야지 지금은 무작정 먼저 내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온다면 한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환 시장에서 어쨌든 원화 강세가 일시적이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10개월 만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가 또 오늘만 봤을 때는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5월달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딱 알기 쉽게 보인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반등세나 나오는 모습도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순매도가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극명하게 나눠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종목적으로는 그렇고 섹터적으로 본다라면 변압기 쪽 그리고 방산 쪽, 이 에너지 관련 섹터들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 수익률이 그 종목들 중으로 수익률이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을 보면 또 반도체라던가 뭐 그런 쪽으로 좀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수출주잖아요. 네. 이게 되게 아리송한 부분이 네, 좀 의아하더라고요.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워낙 강세가 나온다라면 네. 내수주 위주로 어떻게 보면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다 수출주 위주로 그러니까요.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 반도체, 에너지, 방산, 조선 쪽 이쪽으로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내수주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수출이 더욱더 확대되고 더 올라간다면 실적 개선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주도주를 따라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원화 강세로 인해서 영업이 감소를 상쇄할 만큼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달러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아니면 흔들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금이라던가 비트코인을 좀 매수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뚫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달러를 투자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볼 때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 금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도 계속적으로 연일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세가 어떻게 본다면 금리 인하의 하락에 달러 해지 약간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 금 투자가 매력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본다면 현물로 갖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분들은 비트코인으로도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본다면 변동성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도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또 내수주 관련해가지고 뭐 배당주나 이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은행주나 증권주를 본다라고 보면 4월달, 5월달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강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약화에 따른 투자자 심리가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증권주나 은행주로도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증권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뭐 주주가치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워낙 강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업종, 수혜 업종이라던가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대표님의 뷰에서 볼까요? 네. 엄청 수혜되는 섹터들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안 좋았던 종목들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뭐 항공, 여행주 그리고 수입 소비재, 유통주 이런 정도, 화장품, 내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인데요. 왜 좋아지냐? 내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수입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항공, 여행주는 다들 알다시피 너무
달러가 너무 비싸서 해외여행에 망설였던 분들도 이제는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여행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여행주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유류비 그리고 항공 비행기에 대한 렌탈 이런 부분이 다 달러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수출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 원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이나 여행,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좀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섹터라든가 좀 우려가 되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피해를 보긴 보는데 주가로 본다라면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수출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출이 많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강달러 강세가 더욱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약세가 돼도 이 수출이 계속적으로 안 끊기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 잘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방산업체들 이런 종목들은 다 수출을 할 때 달러 결제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이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를 본다면 반대로 가고 있는 경향도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방산 관련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수출 모멘텀이 아직도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과 중공업 같은 경우도 다 달러로 수주를 계약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수익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수출 모멘텀이 당분간 꺾이냐라고 본다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경을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수입 단가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하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쪽 부분은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해도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주가 상승력도 안 좋아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우려 섞이는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과 플랜트 이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악재가 나왔지만 호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피해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혜주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릴 정도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피해를 보니까 팔아야 돼? 이렇게 될 네. 섹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의 말씀에 싶은 공감을 하는 게 피해주라고 거론되는 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수를 끌고 가는 맞아요. 업종들이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환율 1,300원대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수출주 지금 잘 나가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고민을 네.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수출주, 내수주 이게 벽이 많이 허물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화장품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내수주였는데 이게 수출주로 변모를 했던 모습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내수주의 대표적이었던 식품주도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이 수출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수출주로 바뀌는 면모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출주 비중을 더욱더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수출주는 70%, 어떻게 보면 내수주는 30% 정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 수출주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포기를 못해요. 왜냐? AI, 반도체, 방사, 그 조선 이런 쪽도 섹터들이 환율에 따른 피해를 볼지언정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도 들고 있고 그리고 수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 환차익에 따른 손해보다 더욱더 수출이 더 늘어나는 모멘텀이 더 높게 평가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의 비중을 더욱더 많이 넣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수주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나 이런 내수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안 보는 종목이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원화 강세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0% 정도의 여력은 가지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니 해도 어떻게 본다면 AI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네.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전략을 잡아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 아직까지는 더 바라보는 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한 전략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 일평균 25원 넘게 출렁이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때 1,500원대를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일 한미 당국 간 환율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원화 절상 압력 우려가 나오면서입니다. 여기에 대만 달러 급등세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올해 하반기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경기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완연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으로서도 금리 인하를 조금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1,300원대 환율에 이제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연말까지 만약에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4% 이하로 내려간다면 일시적으로는 1,3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두시는 것이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주식 가격이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수익률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미국 주식을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이들이 매도세로 전환한 건 지난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해외 주식, 특히나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선 달러를 매수해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식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미국 주식 투자를 조금은 자제하든가 아니면 국내 주식 쪽으로 돌리든가 해서 환이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 유도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 세계 관심은 오는 6월 미국 환율 보고서 발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오늘도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이슈 점검해 보고요. 또 투자 전략도 정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뉴스 주목해 볼 만한 것들 4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원화 강세 그리고 유가 하락 속에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항공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의 시세가 오늘 약세장 안에서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주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운항 비용 절감 효과가 눈에 띄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환율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통화 절상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증시에서부터 달러 약세 그리고 아시아 통화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오늘 크게 떨어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항공업계의 경우에는 보통 항공기 매입 대금과 연료비의 절반을 외화로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국제 유가도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에서 원유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에 WTI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연간 유류 소모량이 약 3,100만 배럴인데 이것은 유가 배럴당 1달러가 하락하게 되면 약 4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용이 절감될 것이란 기대감 오늘 항공주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름 휴가가 몰리는 삼분기 성수기 휴가 역시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성수기 휴가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죠. 슬슬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올해는 특히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단체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더불어서 항공업계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LCC의 실적에 대해서는 물음표도 뜨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무한 공항 사고의 여파 등으로 LCC의 국제선 점유율은 30%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여객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사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2%대 오름세 현재 구간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2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도 1%대 동반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가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요. 제한항공,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이슈가 또 뜨겁습니다. 인적 불할에 나서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설립한다라고 하죠. 이제는 삼성 바이오가 순수 CDMO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CDMO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사업은 분리해낸다는 건데요. 일단 앞으로의 타임라인을 좀 보시면요. 7월 29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9월 16일에 이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창립 예정일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0월 29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변경 상장을 하게 되고 신설회사인 에피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재상장을 추진합니다. 삼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주주들은 주식 교부 비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5대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0.35로 나눠서 분할로 주식을 교부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산하에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붙어 있었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떨어져 나오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면 오늘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 구간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이러한 이슈가 호재로 반영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가까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동반에서 강세 흐름 보이다가 이제는 약세로 또 전환한 모습이고요. 동반에서 1%대 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른 삼성그룹주도 전반적으로 1%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이번에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가상화폐주 역시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베이스에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터치했고요.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면서 사상 최고가 역대급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신에서는 미국의 달러 강세 현상이 완화되면서 자금이 다른 쪽으로 좀 쏠려간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 등의 기술주가 최근 급등하면서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JP모건 등 주요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의 매수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S&P 500 지수 편입 이슈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관세 전쟁이 사실상 수급 국면으로 전환했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꼽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출범 이후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좀 탄력을 떨어뜨리면서 영향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1만 달러 선 위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역사상 최고점 찍은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오늘 관련주도 분위기 좋습니다.
다날의 상승세 오늘 눈에 띄네요. 5% 넘게 뛰어가는 모습이고요. 우리기술투자 역시 4%대, 한화투자증권과 T사이언티픽, 갤럭시아 머니트리 역시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봉 흐름이 장중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실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아시아권 재확산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을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7, 8월에 확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보시면 대만에서는 응급 환자 수가 2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전 주와 대비해 봤을 때 88%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6주 연속 증가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최근에 사망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4주 사이에 성인 중증 환자가 81명 가운데 30명이나 나타나면서 사망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홍콩에서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코로나 양성률이 지난 3월 말에 7.5%에서 5월 초 16.2%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고요. 태국에서도 확진자가 11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포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증상이 다시금 유행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또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의 접종이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면역을 회피하는 새로운 변이도 확산되는 추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을 맞아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면서 실내 환기가 줄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영향도 있다라는 분석도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의약품감독국은 새 변이에 대비한 백신 사용을 권고하기도 했고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팬데믹 협정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주요국들이 공동으로 팬데믹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인데요.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들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연속성을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특히 셀리드는 오늘 상한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린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의 경우에도 상한가 이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풍제약까지, 메디쿡스까지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다가 결국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세 계속해서 오늘 장 마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PB센터 서용원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흐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특징주에 주목을 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한번 좀 특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수혜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발표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사업을 좀 분리함으로써 각 사별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재고가 다시 평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했다가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하락 전환되는 모습들로 인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기관의 매수와 더불어서 삼성물산에 대한 재고 가치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에 있어서 최대 쥐주격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삼성그룹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빅파마 글로벌 기업으로서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도 특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오늘 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이익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1분기 이후에
좀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얼타뷰티와 코스트코에도 좀 신규 입점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다양한 뭐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ODM 쪽에 대한 매출 연결 매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으며 특징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서 질문 드릴게요. 종가 베팅주 선택해 보신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종가에 볼만한 종목으로는 일진전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뭐 전력과 전압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40억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특히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와 전선에 대한 양쪽 시장에서에 대한 쌍끌이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관세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최근에 수요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기 매물대를 좀 돌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종가 관심주로서 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전기 오늘의 종가 베팅주로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의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상장한 달바 글로벌도 눈에 띄고 있고요. 신풍제약 등 코로나19 테마주, 저기 멀리 대한항공 등 항공주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포착해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골라주셨어요. 카지노 쪽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흐름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 삼총사라고 해야 될까 다 좋죠. GKL,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이제 실적들 기반해서 이제 향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흐름들이 상당히 좀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을 선별한 거는 좀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시세가 좀 약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바닥권을 확실하게 좀 다지고 상승극 초입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발을 해봤는데요. 파라다이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실적 기반이 굉장히 좀 주가에 상당히 잘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은 사실 뭐 지나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어떤 컨센서스가 중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카지노 관광 쪽은 사실 1분기가 그 성수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비수기가 이제 전형적인 1분기인데 1분기의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 이제 연결시켜서 향후 이제 좋은 어떤 실적의 증가를 좀 예상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게 이제 1분기 실적인데 한번 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5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573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파라다이스는 이제 사업 부분 이제 두 가지죠. 이제 호텔, 이제 그 호텔과 카지노가 있고 그 다음에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이건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파라다이스 자체적으로는 일단 영업이익이 한 전년 대비해서 한 52%가 늘었다. 굉장히 뭐 높은 성장률이죠. 그 다음에 저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는 사실 복합 리조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11% 구조상 크게 늘어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닌데 파라다이스 부산은 뭐 66% 정도 감소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카지노 쪽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쇄를 했다. 이제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파라다이스에서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기업들 분석할 때 매출,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카지노는 이제 드로백, 홀드율 이걸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대신하거든요. 근데 그 홀드율 한마디로 카지노 입장객들이 가서 환전한 금액을 이제 드로백이죠. 환전한 금액이 드로백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남긴 금액이 이제 홀드율인데 그 드로백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뭐 속칭 좀 먹여 살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 VIP 관광객들이죠, 실질적으로. 네.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좀 약간 감소되면서 일본 VIP들이 대신 채우고 있는 부분인데 7월 달에 그 제주도를 비롯해서 이제 내륙도 어떤 그 무비자로 이제 단체 여행객 관광객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 향후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좀 특징적인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그동안에 이제 작년까지 이제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요. 그 선이 지금은 이제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막히는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막는 구간, 한마디로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지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위쪽에 어떤 이제 저항선이 없어진 구간이죠. 수급적으로는 뭐 상당히 좀 약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네. 기관은 굉장히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순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는 점인데 외국인보다도 기관 수급을 타는 종목이라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이 지속되고 있나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지금 차트를 띄워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흐름을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륙에 이제 7월 달에 중국 무비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파라다이스나 GKL의 카지노 쪽에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 단체 여행객들은 가족들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대중국 관련주로 움직이는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심리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과거에 이제 저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이제 아직 상승 초입이거든요. 윗방향 열어놓고 조정을 살짝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슈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앞으로의 상승세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포착해 주신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골라주셨네요. 달바 글로벌이 오늘 상장하기도 했고 화장품주 분위기 굉장히 네. 뜨겁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가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맥스 1등만 너무 시장에서 기억을 해주는 것 같아요. 1등 네. 이제 ODM 쪽에서 1등이 이제 여기는 코스맥스고 3위 정도인가요? 그렇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3위, 한국 콜마에 이어서 이제 3위 정도를 이제 마크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뭐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는 평가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왜곡일 수도 있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24년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24년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기저 효과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24년도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약간 빠졌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일단 뭐 주가도 그렇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나아갈 때 코스메카 코리아의 어떤 준비된 전략이나 행보를 봤을 때 1분기 실적은 저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주가도 저점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름이죠. 이제 뭐 더워진 지 꽤 오래됐고 지금도 상당히 더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외선 차단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피부암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법인이 이제 잉그로드랩이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주가 흐름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잉그로드랩이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돼서는 뭐 상당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미국은 자외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려면 이 OTC라고 해서 일반 의약품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아무나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쪽에서 법인의 잉그로드랩의 어떤 뭐 자외선 차단제에 관련된 퍼포먼스는 올해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면 일단 뭐 코스맥스의 주가 흐름과 코스메카 코리아 주가 흐름이 사실 같이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년의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봤을 때 절대 이렇게 떨어질 만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 이제 밑바닥에 이제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요. 저 부분이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2월, 그 다음에 4월, 5월
한 번씩 이제 저점을 찍고 한마디로 소위 얘기하는 이제 3중 바닥을 그리고 있는 구간이 지금 가격대보다 약간 아래 구간이 한 4만 원대예요. 네. 그 4만 원대에서 약간 지금 고개를 드는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듯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상승이 아주 극초 구간이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수급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4월 달 들어서 4월 중반서부터 이제 위쪽에 화면에서 빨간색 선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될 텐데 외국인 수급이 매도해서 4월 중반에 급격하게 매수로 전환되는 구간은 일단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였다가 차트에는 잘 표현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도였다가 3일 연속 강하게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흐름이 양호하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지금이 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정리해 보고요.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KT 밀리의 서재 골라주셨어요. 저도 KT를 쓰는데 어떤 통신사를 쓰십니까? 저는 LG를 쓰고 LG를 있습니다. 쓰시는군요. SKT 유심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통신사들 반사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밀리의 서재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이제 시장에서 그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KT 밀리의 서재, KT 지니뮤직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KT 쪽에 밀리의 서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밀리의 서재 그 매출 구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B2C 한마디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멤버십을 가입해서 보는 게 이제 듣는 게 밀리의 서재 일단 B2C라고 얘기를 하고 비중은 한 48%, 그 다음에 B2B 이제 기업에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이제 9%, 그 다음에 B2BC라고 해서 요게 이제 지금 현재 41% 정도인데 B2BC가 바로 KT 고객들이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게 이제 B2BC거든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가입을 하는 거랑 거의 같은 정도, 약간 작긴 한데 41%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최근에 이제 뉴스 업데이트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LG나 KT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KT 그 통신사를 쓰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과 맞춰서 이제 밀리의 서재도 어떤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컨텐츠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보는 웹툰 컨텐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밀리의 서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텐츠 관련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영업이익을 제대로 뽑아내는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약간 재미가 없는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히 성장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SKT 그 사건과 관련돼서 일단 주가가 오르는 거 둘째치고 밀리의 서재가 있었구나라는 걸 시장에서 어필을 한다는 게 지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차트 잠깐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이랑 수급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장하고 나서 사실 밀리의 서재가 작년이죠. 24년도 1분기 때 급등 한번 나왔다가 사실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다가 최근에 좀 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장하고 나서 제일 바닥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4월 달 그 초순 가격이 최저 가격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러프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접근은 좀 약간 한 박자, 두 박자 정도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지켜보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수급상에서 5월 달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유의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굉장히 꾸준하게 많이 사고 있어요. 네. 오늘도 사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순매도 기조에서 오늘 아주 소폭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관 수급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 추세 속에서 순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의 또 성장 가능성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세 가지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포착해주신 공략주 살펴봐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중요하게 보고 계실까요? 좀 재미는 없는데 주가는 재미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뭐 기업 내용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현대 그린푸드 일단 뭐 실적이 그렇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지금 매크로 변수가 너무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약간 무관하면서 나름대로 실적 성장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현대 그린푸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업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급식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조금 좋아졌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업이익이 322억, 전년 대비해서 한 3%, 정확히 3.4% 정도 증가를 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5,706억으로 2% 증가를 했다.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을 수가 없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계약 그쵸. 단위가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근데 1분기에 뭐 조금 좋아진 3.4% 좋아진 것 같고 시장이 굉장히 호평가를 내놓은 이유는 올해 1분기 1월 달에 구정 연휴가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것 때문에 영업 일수가 생각보다 줄어들었는데 실적은 나름대로 잘 뽑았다. 이게 이제 현대 그린푸드를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라고 이제 좋게 보는 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사실 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지 않는 이상 보통 10,000원 정도가 이제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통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이런 현대 그린푸드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 그린푸드를 성장을 시킨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기업으로 어떤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가장 큰 성장 요인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군대의 급식을 이제 외주로 바꾸겠다 혹은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군대 급식을 뭐 소규모 업체들이 할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식당도 운영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식자재 유통 사업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식자재를 유통할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뭐 풍부한 좀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군대에 어떤 그 배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식사를 급식이죠. 급식을 이제 대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 그린푸드가 가장 좀 성장성의 점수를 좀 높게 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네. 마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돌파를 했죠. 고점이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화면에서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 게 작년 고점인데 그 네. 부분을 계속적으로 못 넘고 있다가 올해 이제 5월달이죠. 5월달 초순에서 중순 넘어갈 때 넘고 나서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긴 음봉 나왔다가 밑꼬리 달고 쭉 올라갔어요. 오른쪽에 두 번째. 이쪽 지점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가격적으로 지지력 테스트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차트만 보면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 때문에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안정된 흐름, 그 다음에 뭐 일봉만 봤을 때는 개인 성향상 좀 약간 부담스럽게 올랐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수급이나 여러 가지 측면 봤을 때 조정은 있어도 사실 그 고점은 당분간 좀 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주가 흐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네, 가격적인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17,720원인데 그냥 17,700원 전후 가격은 사실 조정만 살짝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큰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좀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매 가격은 한 1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현대 그린푸드 챙겨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현재 시간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시 구간 키워드 통해서 흐름 잡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 진단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와중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움직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홍콩에서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태국에서도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안전지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7, 8월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에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진단키트주들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관련해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까지 일제히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 중 대다수는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인데요. 여기에 휴마시스, 랩, 지노믹스까지 20% 이상의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면요. 제약바이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한 소식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인적 분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CDMO 사업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완전 분리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좀 관심이 모아졌던 모습이고요. 여기에 유한양행 측에서도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와의 이 8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 받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럼 움직임들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CDMO 기업인 바이넥스가 강하게 탄력을 받아갔던 모습이었고요. 삼천당제약도 2%대 강세, 또 어제 이 화이자와의 승소 소식이 전해졌던 SK바이오사이언스도 1.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소식들이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세론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도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새로운 신규 상장주가 편입이 됐죠. 달바글로벌 오늘 시장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는 상황이었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런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장중에 85%대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간 부진했던 코스메카 코리아, 메리츠 증권 측에서 이제는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분기 증액에 대한 전망들 내세웠습니다. 이 소식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종목 같이 체크해 보시면은요. 우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5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 CNC 인터내셔널, 잉그루드랩까지 오늘 화장품주도 전반적으로 훈풍 불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6월 대선이 이제 한 2주가량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증시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 섞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주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상황입니다. 각종 부양 정책이 쏟아지면서 증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증시가 잘 가면 당연히 증권주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또 경제는 국내 경제는 정책적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정치적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6월 3일 대선 투표율이 있으면 바로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시작을 합니다. 새 정부가 시작되면은 바로 경기 부양책도 나올 수밖에 없고 추가 또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영향들이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물론 우리 정치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은 또
트럼프발 관세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부양 쪽에 무게추가 실려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단은 그 수치 또는 발언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코스피 5천이라는 게 5천 가겠다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친시장 쪽으로 네. 정책을 견인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천은 못 가도 3천을 가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상당히 또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접근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PBR주 또 주주하는 이런 기업 밸류업 같은 것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이 개선된다. 우리가 지금 뭐 공매도도 다시 시작이 됐고 하지만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예지만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예금 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뭐 공포 지수가 또 우리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높아지게 되면 또 정권주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죠. 거래가 많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적 구조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바로 정권주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주 쪽에 좀 더 관심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KRX 정권지수도 지금 연초 대비 32%가 올라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네. 대체로 우리가 그게 이제 6월 5일 시점일지 또는 7월 5일 시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미중 간의 협상 진전이 있었고 영국과는 타결이 됐고 또 일본 또 한국과는 추가적으로 계속 긴밀하게 지금 기술적 협의를 하고 있죠. 또 인도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하반기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미국 국내 여론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전하게 다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새 정부에서의 정책 부양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다른 종목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정치 환경이 개선된다. 그러면 정권주 쪽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실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증권주를 가장 먼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산업별로 그렇다면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가장 먼저 조선주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조선주라는 것이 네. 배만 딱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속에 머리 또 속에 떠오르는 기업은 뭐 HD 현대, 네, 하나오션. 또 하나오션, 네. 또 삼성중공업 네. 정도밖에 없는데 뭐 미포조선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런 아니 조선과 관련된 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K조선이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할 수 있는 초유의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그렇죠. 맞이한 거죠. 말 그대로 네. 하양 연화 시절이 오고 있다. 호우 시절이 오고 있다. 네.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쪼개보자고요. 자, 배를 만드는 것 중에서는 철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스테인리스 강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걸 본다면은 또 실제 이제 그 선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엔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배를 만드는 크레인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이 조선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이 우리가 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상태지 네. 않습니까? 직접 인력도 좀 교육을 시켜주고 아예 미국의 조선소에 와서 한국의 기술력을 뿜뿜해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 말 그대로 우리의 이 메이드 인 USA 그러니까 미주 지사가 이제 설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또 HD 현대의 또 어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걸 본다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또 어떤 발표를 했냐면 USTR이 지금 2047년까지 미국산 LNG 수출량의 15%를 자국산 선박으로 선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박의 소유주가 미국이 또 되는 것이고 또 메이드 인 USA도 원하는 거예요. 2047년까지.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냐? 119 이런 조선 산업의 협력 파트너가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토대를 1년에 미국의 이 선박과 관련된 시장의 물량 자체가 한 55조다. 뭐 군함이니 상선이 다 쳐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은 당장 올해도 오래겠지만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산업 그 자체의 K조선의
파이가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선에 있어서 협력을 해줄게. 또 조선의 4번 타자 K조선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식의 우리의 또 효과도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지금 보면은 스테인리스 관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램도 조선사의 기자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HD 되는데 삼성중공업 특히 이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 그러면 STX 엔진도 있죠. 이런 일련의 기업들이 HD 현대 마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보면서 하나의 조선이라는 것이 마치 원전처럼 원팀으로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면에서 K조선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밸류체인 하단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큼 미국과의 조선적인 관계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가요, 이제는 좀 절정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을 때 갑자기 중동과의 관계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은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이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우리가 AI 반도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AI 반도체가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 정도 일반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량이 커요. 크기도 크죠. 그러면 전력이 많이 소비될 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L자 들어간 기업, LX 일렉트릭이나 이런 전력과 관련된 전력 기업들에 설비. 대해서 네.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투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이런 성동격서가 되는 거죠. 자, AI 반도체 생각하니까 AI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면 이것에 대해서 원전이 됐던 소형 SMR 모듈 그런 원전이 됐다든지 LNG 복합 발전 이걸 다각도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어디다? 바로 과거에는 한국중공업, 두산중공업 이름을 바꾸어서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7년 또 2028년까지 가스터빈 공급을 또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 있어서 최근 이제 날개를 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데 AI 반도체 관련해서 SMR 또 가스터빈까지 생각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분들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또 다르게 살펴볼 산업은 이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삼성이 우주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우주 관련돼서 이렇게 삼성이 뛰어들 정도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는 것이 바로 네. 우주입니다. 여러분들 우주라는 것이 그럼 뭐 화성으로 갈 거야? 그럼 토성 갈 거야? 네. 목성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이른바 인터스텔라야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이른바 관련된 산업들이 다 산업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겁니다. 가령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이른바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산업 부분이 확장되는 그동안 이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뭐 삼성전자도 있습니다만 물산이 항공우주연구원과 서울대 등과 우주발사장 건설의 연구개발의 시설 구축을 논의했다. 이 네. 이야기는 새로운 어떤 삼성그룹의 사업 전반적인 확장으로 우주와 관련된 부분이 이 범위를 더 넓히게 됐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삼성 리서치가 우주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주 전후방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게 이제 시작이라면 이쪽의 산업의 파이가 계속해서는 커져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K조선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이른바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해 줄 수 있고 바로 메인터넌스, 유지, 또 리페어, 수리,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게 MRO 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항공과 또 지금 심지어는 전차까지 여러분들 미군 그러면은 세계 최강의 전차 M1, A2 바로 에이브럼 탱크죠. 이 부분을 포함해서 F-16 이런 어떤 이 AS 부분까지도 한국의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방산 항공 관련된 기업들 카이가 있죠. 항공우주산업.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가 있죠.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전차가 있죠. 그 외에 AP위성, 캔코아, 에어로, 컨텍, 이노스페이스, 인텔리언 탱크 전방위적으로 우주 관련 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그러면 뭐 상호관세에 대한 부담감도 좀 벗어나게 되고 정치적 불안정도 좀 일단락되게 된다면 우리가 뭐 그동안 소외됐다고 했던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바이오라던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진짜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잘 모를 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알로하가 아니라 알로바다. R은 AI죠. 그다음에 로는 로봇이죠. 바는 네. 바이오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요. 약값은 싸야 돼요. 네. 근데 지금 KH 그룹이 그동안 좀 기업이 시끄러웠죠. 근데 네. 이 필룩스가 투자한 기업이 리미나투스 파마예요. 근데 파마라는 건 제약을 말하는 거죠. 나스닥에 상장하죠. 나스닥이 어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면역 조절 기반을 하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과 관련돼서 분명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KH 필룩스가 투자를 한 것인데 이걸 보면은 KH 그룹이 여러 가지 뭐 시끄러워요. 여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법적인 형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기술력만큼은 투자한 기업들이 입증이 됐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죠. 여러분들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로봇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는 수익이 잘 안 나왔죠. 뭐 네, 그렇죠. 어떻게 수익이 있어 그랬는데 액추에이터 바로 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액추에이터인데 로보티즈가 이걸 생산하면서 동반 성장을 했는데 1분기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네. 다른 걸 떠나서 이 액추에이터 바로 그게 터미네이터 영화에도 나오는 것이죠. 네. 이 로보티즈 로봇 관련 사업에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대선을 앞둔 증권주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산업군에 대해서 정리해줬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배종찬 소장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21일 애플의 전 수석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AI 기기 스타트업 아이오를 약 6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픈AI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다. 오픈AI는 이번 인수를 통해 약 55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AI 기반 기기 개발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거래는 규제 승인 후 여름께 완료될 전망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번 인수 목적에 대해 AI를 활용해 다양한 멋진 것을 만들 수 있는 디바이스 패밀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브는 아이폰, 아이팟, 애플워치 등을 디자인한 인물로 애플 퇴사 후 아이오를 설립해 AGI 시대에 맞는 제품 개발을 추진해왔다. 올트먼과 아이브의 협력은 AI 분야에서 애플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31% 하락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해봐야겠죠. 임순재 대표께서는 오늘 어떻게 시장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뭐 전일날 미국에서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국내에도 같이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원화 환율이 지금 1,380원대 이하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주요국에 대해서 환율 뭐 관세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와 덧붙여 지금 환율 관련된 그런 협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환율 협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에 좀 강세가 좀 강하게 좀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재정 확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면서 특히 재정 적자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도 같이 환율을 좀 약세로 만들고 있는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입장에서 보면 원화가 환율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출 기업 입장에서 수출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5월 20일까지 수출을 보면 지금 미국의 관세 여파로 인해서 수출이 전체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 강세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위축을 받을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수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현물에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무슨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5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로 세가 이어지고 5거래일 만이죠. 5거래일 만에 지금 순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은 조금 조심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위주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손창현 팀장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건 역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 국채죠 하락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감세한 추진으로 인해서 결과적인 미정부 재정 적자 확대나 그리고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결국 시장을 좀 억눌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일단 뭐 어떻게 되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역시 재정 적자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5경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수년간 조 단위 이상의 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IRA 폐지 관련된 이슈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IRA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태양광 관련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투자 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일단 돈을 좀 빼서 유출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관세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진 그런 주식시장에서 결국엔 비트코인 시장으로도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 이유는 결국엔 여러 가지에 봤을 때 관세에 대한 그런 폭풍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뭐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중국과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관세 정책에서 빠르게 좀 어떻게 보면 협상을 좀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미국의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 환율에 대한 그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미 이 달러화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만약에 달러를 판다라고 하면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는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관세 협상이 조금 빠르게 전진된다라고 보면 시장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도 1% 넘는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3포인트 하락 마감을 기다리고 있고요. 2,592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2,588포인트까지 저점 낮추기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0.8%대 약세로 717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세 들어왔는데 오늘은 동반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4천억 원, 기관이 5천억 원대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5월 22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오후장 갈수록 탄력이 더 둔화되는 모습, 낙폭이 더 깊어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의 현선물 매물 출회가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미증시가 한 달 만에 가장 큰 하락을 했던 것처럼 우리 시장 역시나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종목별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빨간 색깔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감된 종목들이고요. 초록 색깔로 마감된 종목들이 상승 마감한 종목들입니다. 색깔만 보더라도 오늘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빨갛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삼성전자의 낙폭 굉장히 크죠. 1.6%, SK하이닉스도 1% 이상, 2%에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제조업종도 보게 되면 2차 전지 그리고 원전, 방산, 여기에다가 조선업종까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오늘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금융주 역시나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일부 종목만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주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 여기에다가 배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해운 관련된 기업들도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했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낙폭을 그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전염병의 재확산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코로나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 대표적으로 시젠이 무려 8%가량이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YC 같은 경우에 3%가량 빠졌고요. 네오셈도 2.4%가량 하락을 했고 테스도 3%대, 이오테크닉스,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깊은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일부 종목은 좀 상승을 했고요. 엔캠이 6%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나온 가운데 SM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오늘 역시나 닭 육계 관련된 기업들 흐름 좋았죠. 하림지주가 6%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은 지수단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1% 이상의 하락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장 초의 분위기가 가장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 자체의 분위기도 파랗게 질린 채 출발을 했죠. 계속해서 낙폭을 그려가다가 결국에는 오늘 장중에 2,590선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막판에는 좀 들어 올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이상의 하락을 그리면서 2,593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하락폭이 가장 좁았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하락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낙폭을 다소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1%대 하락보다는 낙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0.8%가량 내리면서 717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시장을 붙잡았습니다. 개인이 무려 1조
제로에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800억 원, 기관도 4,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요.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 4,800원 던졌고 선물 시장에서도 8,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현선물에서 1조가량의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게 지수의 하단을 굉장히 강하게 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입니다. 다만 대형주 중심의 매물 출회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을 보게 됐을 땐 500억 원가량의 각각의 물량이 출회된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1% 이상 1.8%가량의 하락세가 집계가 됐고요. SK하이닉스 20만 원에서 이탈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큰 하루였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로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 8%가량의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2%가량의 하락으로 되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가량의 내림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4%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방산 기업을 중심으로는 지수의 하락 대비는 그래도 버텨주려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다음 장 보시죠.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오늘 KB금융이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1.3%가량 빠졌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순위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현대차 시가총액 7위까지 밀려난 상황 2.9% 굉장히 깊은 낙폭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2%가량 빠지면서 완성차 기업들이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D현대중공업 1.2%가량 빠지면서 오늘 40만 원 선 밑돌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도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젠이 선방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0.7%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3%가량 빠졌는데 에코프로는 0.7% 들어 올려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인니의 공장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가격 비용은 부담을 좀 낮추겠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HLB 같은 경우 오늘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진양곤 회장의 인터뷰가 있었죠. 신약에 대한 자신감을 또 표출했습니다. 시장에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로봇 관련 기업인 네임보 로보틱스 1.4%가량 하락했지만 장중 낙폭을 만회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외환 동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원 환율은 서울 야간 거래소 최저 1,368원 50원까지 거래가 되면서 전일 대비 거의 25원 가량 급락, 거의 6개월 만에 한국장에서는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의 환율은 역시 똑같이 전일 대비 0.80엔 정도 하락한 143엔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계속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장이 끝난 뒤에 한국과 미국의 통상 및 환율 협상에서 미국이 달러 환율을 내리려는 방향으로 이제 원화 절상 요구를 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온 후에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환율 조작을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것 등으로 달러 약세를 여러 협상 대상국에 종용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환율 인하 요구 관련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으며 협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된 가운데 21일 실시된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투자자 참여가 저조했고 발행금리는 지난달 대비 23.7bp 정도 급등한 5.047%로 집계가 되면서 미국 국채 가격 자체도 떨어졌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또 미국 국채 수요 약화와 함께 달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주식시장까지 트리플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양측이 동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를 잠깐 보였지만 143엔대 초반으로 되돌아왔고 원화는 1,470원대 중반에서 정체가 지속되다가
수급상 낮아진 환율 때문에 수입업체 달러 매수 그리고 해외 투자 물량이 나온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율을 들어올려서 종가 1,381원 30원에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1, 2년만 왔다 갔다 해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그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큰 날이 요즘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미국 쪽에서 환율에 대한 그 타통화 절상을 계속 요구한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계속 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여기에서 1,360원까지 내려갔었을 때 1,425원 레벨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강한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에서 달러를 가지고 해외 투자하려는 니즈는 과거 몇 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수요들을 생각해도 저점에서의 매수는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 속도가 낮아졌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환율 협상 이슈가 또다시 급격하게 환율 하락세로 나타났었지만 협상을 통한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오픈마켓인 외환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조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그리고 협상 결과가 단기간에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저번에 그 저점에서 지지가 되었던 1,360원 하단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리 대비 미국 금리의 급등세가 역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달러 원 환율의 일방적인 하락세를 추정하기는 조금 역시 어렵게 보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360원 하단을 지지하는 장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우리나라 금통위 전까지는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0원대는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이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더 가파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대신증권의 김동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결국 하락 전환하며 마감한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장 하루 이번 주 남겨두고 있는데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가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가장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오늘 밤에도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는 이제 코스피가 2,650포인트가 어느 정도 상단이다라는 걸 뭐 확인한 그런 장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2,590을 깨긴 했지만 어느 정도 현재 수준에서 좀 지키고 있다라고 보면 뭐 지수는 당분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이제 모습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확산에 따른 그런 이슈로 인해서 뭐 움직이는 그런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렇듯이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에 따라서 움직임은 내일도 지속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창현 팀장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뭐 저도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결국에는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형주가 못 가기 때문에 뭐 여러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시장보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이벤트적인 걸로 봤을 때 내일 이제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차에서 이 후보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일 이야기할 게 이제 초고령 사회 관련돼서 연금 의료 개혁 뭐 이런 쪽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관련된 이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체 에너지 쪽 뭐 이런 쪽도 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한한령 해제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NF 의류 쪽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카지노 쪽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장 중에는 괜찮았는데 뭐 장 후반에 좀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많이 수그린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에는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가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한화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에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 된 게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정책 관련주 그리고 한한령 관련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우리 임순재 대표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조금 한한령 관련돼서 얘기는 하셨지만 네. 뭐 한한령에 뭐 약간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일단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이제 환급을 대행해주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시아 최초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이제 내방객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런 세금 환급 규모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회복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90% 정도 지금 회복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제 다양한 이제 쇼핑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 특히 그 중에서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이제 K-뷰티라고 불리는 이제 성형이나 아니면 미용 관련된 시술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금 환급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그런 환급 금액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단체 여행객도 많이 들어오지만 개별적인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런 개별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을 이용한다라기보다는 로드샵을 이용하고 나중에 텍스프리를 받는 그런 형태를 많이 쓴다라고 보면 향후에 이런 텍스프리 관련된 그런 이슈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이제 몇 군데의 현지 법인들이 있습니다. 현지 법인들의 실적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작년 그 12월 달 이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옆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도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주식 관련돼서는 전 고점 수준이 한 6,500원 정도 되니까 6,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은 4,500원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증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손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압축해 보셨을까요? 저도 이제 한한령의 가장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게임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종목 이름은 카카오 게임즈인데 네.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22년, 23년 고점 찍었을 때 가격대가 10만 원이 넘었었던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14,750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가격 매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신규 게임에 대한 성과가 부재하긴 했지만 모바일 쪽에 대한 게임에 대한 매출보다는 그 흔히 말하는 콘솔 게임에 대한 그리고 PC 게임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분기에 콘솔 기반 관련된 크로노 오디세이라고 하는 게임이 런칭이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까지 무려 7종의 게임들이 런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신규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거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상장 자회사인 넵튠을 매각을 했어요. 1,650억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돈으로 뭘 해야 될 것이냐. 신규 라인업 확대와 그리고 지분 투자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6,600원, 손절가는 13,750원으로 한번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까지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내일장 한마디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대표님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가장 시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게 환율과 그다음에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듯이 뭐 내일도 이제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 관련된 움직임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환율 외국인 움직임에 주목해보자. 손 팀장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급할수록 좀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만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여기 부분을 잘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급할수록 좀 쉬어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급할수록 쉬어가자라는 메시지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